예,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민소법 선택형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소법 선택형이 지금 한 6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그 교재가 한 5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좀 분량이 됩니다. 실제 선택형 문제 하루 진행을 해보면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한 80페이지, 90페이지 정도 이상 남기는 사실상 그건 불가능해요. 거의 90페이지 하는 것도 거의 어렵고 한 80페이지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풀면서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중복되는 것들만 좀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처리하겠는데 그러면은 이 교재로 따지면요 상소심 이전까지 그러니까 상소심하고 재심은 사실상 그 좀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상소심하고 그 재심에 관한 부분이 선택형에서 뭐 한두 문제씩 나오긴 하죠. 하지만 비중이 전혀 그 있는 분야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또 하자고 하면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소심 부분은 그 일단 사례형으로 해서 그 논점 한 5개 정도만 일단 다루면은 크게 문제 없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 이익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다음에 그 상소심에서의 법원의 심판 범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다가 뭐 부대항소라든가 뭐 파기환송 문제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다루면은 이제 되니까 일단은 그 상소심 전까지 그러니까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까지 좀 할 걸 목표로 하고 상소심 이하 부분은 제가 그 나중에 뭐 종합반 이런 거 다 들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막판에 정리를 좀 해서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 정도 들어가지고 시험 보는데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하루에 뭐 한 80페이지, 90페이지 정도 이제 나가 볼 텐데 민법보다는 그래도 지문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금 나가기는 조금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법은 워낙 요즘에 객관식 문제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문제 읽다 보면은 문제 하나당 보통 뭐 한 3분, 4분씩 걸리고 또 하나 좀 어려운 것들은 설명하기 시작하면 뭐 10분 걸려버리면은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분량이 이제 제한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소송의 주체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주체는 이제 법원하고 이제 당사자 이쪽을 다루는 것이고요. 법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할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관할에서 토지 관할하고 토지 관할은 우리가 어느 법원에다가 소장을 접수할 거냐에 관한 문제고 접수가 되면은 1심에서는 그 내부적인 사물 관할 규칙에 따라서 이제 단독 판사 합의부로 이렇게 또 사건을 이렇게 보내죠. 그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는 이제 당사자의 그 어떤 그 확정의 문제, 당사자 능력, 적격, 그다음에 소송 능력, 변론 능력, 그다음에 소송 능력과 관련돼서 이제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민법하고 상당히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는 파트입니다. 이쪽 앞쪽 파트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또 민법 문제가 좀 섞여 있기도 하고요. 뭐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 같은 문제들이 민소법에서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 제3자 소송 담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소송법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행 취소에 관한 문제도 막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추심에 관한 것들이 또 그 법정 소송 담당이다 보니까 추심 명령에 관한 내용을 내면서 또 전부 명령에 관한 문제를 또 섞어가지고 집행법에 관한 문제가 또 막 민소법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섞여 있는 파트가 많습니다. 또 뭐 회사법에서 다뤄야 될 결의 주청 결의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막 민소에 나온다든가 대표 소송에 관한 것들이 또 나온다든가 대표 소송도 보면 그 제3자 법정 소송 담당 중에 하나다 보니까 상법에서 낼 게 민소법에서 섞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2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관할의 일반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관할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심급 관할은 비약상고를 제외하고는 전속 관할이다. 자, 전속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법원, 그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만 재판을 하라. 그러니까 이송이라든가 이런 게 허용되지 않은 걸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고관할. 자, 1심에서 어떤 법원에서 2심에서는 어느 고등개사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맞는다. 그걸 말하는 것들이죠. 전속관할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제 비약상고를 제외한다. 비약상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심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항소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대법원에 가자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1심, 1심을 예를 들어서 항소심 법원에 할 수가 없고 1심을 뭐 대법원에 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속관할 맞습니다. 자, 이번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합의 관할은 그 소송 계약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번 질문은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시면은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또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 지문도 그러니까 약간 뭐 명백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물권의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또 미치지가 않죠. 객관식 문제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은 약간 그 세모를 해놓고 다른 문항을 이제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전속적 관할 합의도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이송이 형되지 않는다. 전속적 관할 합의는 기본적으로 임의 관할이죠. 임의 관할이고 전속 관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송도 가능하고요. 변론 관할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 등의 진술 간주되더라도 변론 권한은 생기지 않는다. 이 지문은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게 되면은 그 자가 그 전에 낸 어떤 서면 같은 거를 이제 진술 간주하고 출석한 그 당사자로 하여금 이제 변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출석한 사람이 지금 진술 간주될 때 그러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대해서 그걸 진술하기 때문에 그 본안에 관해서 이제 진술하는 내용들이 되죠. 원래 이제 변론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 있는데 당사 그 피고 쪽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본안에 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돼서 그 법원에다가 관할권이 생기는 것. 그 옛날에는 응소관할이라고 했던 그건데 그래서 이제 진술을 간주돼서 본안에 관한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보지만 현실적인 저기 변론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 관할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법원의 관할은 소재기시를 기준으로서 정해진다. 자, 법원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소송 요건은 소가 적법해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죠. 원칙적으로는 사변종이 기준인데요. 소송 요건 중에서 몇 가지들이 그 기준 시점이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법원 관할. 법원 관할은 이제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관할하고 이제 임의 관할이 사물 관할이 문제되는데 토지 관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행정구역이 나중에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부지법 사건이 지금 그 관할이 뭐 성남시로 바뀌어가지고 성남 지원으로 이제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관할 위반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관할과 관련해서는 소재기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외가 없죠. 그러나 사물 관할은 기본적으로 그 속가가 기준이 되는데 그 소재기 할 당시의 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단독 판사 사건이냐 합의부의 사건이냐 결정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좀 있죠. 그래서 단독 판사에서 그 합의부로 보내야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항정의 원칙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소재기 기준을 표준으로 해서 정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정을 가지고서는 그 관할 위반의 여정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 관할일 때는 전혀 예외가 없는데 다만 사물 관할일 때는 속가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단독 판사 사건인데 합의부로 보내야 될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것만 예외이죠. 자, 2번. 자, 전속 관할 옳지 않은 건. 자, 토지 관할, 사물 관할은 전속 관할이 아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임의 관할의 대표적인 예들이죠. 임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론 관할도 생길 수 있고. 자, 신고 관할은 전속 관할이다. 맞고요. 자, 이 3번 질문이 상당히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질문인데요. 어떤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직분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전속 관할에 해당되는 의미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 해설 3번에다가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주의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단독 재판부의 직분 관할 이 부분에 그 문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분 관할이기 때문에 이제 전속 관할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 3번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1심 법원에서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들 간의 관계는 이건 사물 관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임의 관할이 되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독 재판부의 직분 관할이라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속 관할을 말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문이 굳이 뭐 이렇게 지문을 왜 문제를 이렇게 낼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런 지문들은 뭐 뭘 얻겠다는 건지 잘 모르죠. 모의고사 문제들이 가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것들은 지금 변호사 시험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변호사 시험은 오해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전속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을 신청할 그 권한이 당사자에게는 없다. 자, 우리가 이송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량 이송. 그 관할 위반의 점은 없는데 어떤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재량 이송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를 보내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관할 위반의 점이 없는데 속과가 변동돼 가지고 이제 합의부를 보내야 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있는 거는 그 재량 이송하고 단독에서 합의부로 보낼 때 이럴 때만 있고요. 관할 위반일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을 하도록 돼 있고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자, 우리가 이 관할과 관련해서 그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문제에 관한 모의고사가 다 이 4번 지문과 관련해서 다 연관짓고 좀 나오고 있죠. 어쨌든 관할 위반일 때 이송 신청권이 당사자에게 없습니다. 그건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그건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보시면은 34조 법조문에 보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사자 신청에 관한 조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량 이송에 관한 게 35조를 보시면요. 법원은 그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당사자 신청권이 있도록 조문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법원은 조문 그대로 보는 거예요. 34조 1항에 당사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조문이 없지 않느냐.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관할 위반으로 해서 당사자가 이송해 달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직권을 이제 그냥 이제 쿡쿡 찌르는 것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죠. 정식 신청권은 없다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5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속 관할이 있다는 것은 그 단 하나의 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 전속 관할은 그 법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 의미고요. 법원이 그 하나의 법원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복수의 법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송과 그 다음에 변론 관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법원이 하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 회상법 3조를 들어놨는데요. 이거 제가 해설할 때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법이 안 바뀌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민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민소법 36조도 보시면 36조 제 36조 그러니까 24조 한 2항을 보게 되면요. 24조 2항을 보게 되면 전속 관할에 관한 것들인데 복수의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조항도 있습니다. 24조 2항.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여차여차해서 해서 고등법원에 관할을 하는 그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4조 2항에 따르더라도 전속 관할인데 그 관할권 있는 법원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하고 민소법 24조 2항을 보게 되면 복수의 법원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속 관할일 때는 이송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그게 원칙이고 하지만 민사소송법 36조 3항을 보게 되면 전속 관할인데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송을 허용하는 유일한 조문이 하나 있긴 있어요. 36조제 3항.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송이 안 된다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민소법이 바뀌면서 36조제 3항에 따라서 전속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현저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이송을 허용하는 예외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24조하고 36조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자, 전속관할 옳은 것은 자, 1번 전속관할 위반한 소를 전속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자, 이송받은 법원은 그 소에 관해서 심판할 수 없다. 그 이송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제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송 결정이 나서 확정이 돼야 되죠. 자,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항고가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이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안 생기는데요. 확정이 되면 이제 구속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일 때도 이송 결정이 결정적이 확정이 되버리면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생긴다고 보죠. 자, 그 법조문은 이제 40조 제1항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40조 38조에 있군요. 38조 1항을 보게 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되고 2항을 보게 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게 구속력에 관한 조문이 이제 38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속관할 위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전속관할 중에서도 심급관할을 한정해서는 상급심 법원은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원칙적으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원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소에 관해서 심리를 하다가 관할 법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한 심리는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관할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심리를 하다가 보니까 관할권이 없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34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이송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소법 40조 1항을 보게 되면 이송 결정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관할권이 없던 법원에서 했던 그 재반적인 어떤 그 소송 행위, 변론 소송 진행 행위가 다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변론 갱신 절차는 걸쳐야 되죠. 이송받은 법원에서 그 전에 했던 그 변론 행위를 갱신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속관할을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 상고로 불복할 수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은 재심의소에 제성이 된다. 그 앞부분은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항소 이유 중에 보게 되면 상고 이유 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절대적 상고 이유 중에 하나가 전속관할이 위반됐을 때 그게 하나 사유입니다. 그런데 재심 사유는 아닙니다. 재심 사유는 이게 민소법 451조 제1항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되죠. 재심 사유. 근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외우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 전속관할 위반에 관해서는 재심 사유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재심 사유가 아니면은 당연히 재심을 제기할 수가 없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이렇게 같이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제1심 판결을 이제 취소하게 되면은 그 관할법원 1심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당사자 동의가 있게 되면은 법원을 판결할 수 없다. 자, 반드시 이송을 해야 됩니다. 필수적 취소 필수적 환송 조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관할권이 없는 관할 위반해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심 판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속관할인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판사를 한 것 자체가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취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1심 판결이 없는 셈이 되니까 1심 법원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이걸 안 보내게 되면 신급 이익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419조를 보게 되면 관할 위반으로 이유로 해서 1심 판결을 취소해버리면 항소심 법원은 반드시 관할법원 사건을 관할법원 1심 밖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5번하고 4번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상고심이 올라가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전속관할 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걸러내지 못해서 판결을 썼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이제 파기해야 될 건 뭐 당연할 텐데요. 민사소송법 425조를 보게 되면요, 상고심에서는 그 별도의 조문이 없게 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항소 규정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읽어드린 419조입니다. 그래서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1심 판결을 취소해서 그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4번, 5번은 같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고심에 관한 상소심에 관한 그 지문들이 조금씩 나와서 좀 성가실 텐데 그냥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냥 체크를 해서 일단 외워두는 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워두고 중요 쟁점 한 5개 정도를 정리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자, 5번 5페이지. 자, 토지 관할을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2013년 10월 모의고사. 자, 토지 관할에 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죠.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재판적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 1조부터 6조까지가 이제 보통 재판적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건에 다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한 게 1조부터 6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의 주소지, 영업소 이걸 기본으로 하고 뭐 국가소송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을 관할권을 갖는 경우 해가지고 7조부터 24조까지가 독립재판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근무지에 관한 거, 뭐 불법행위에 관한 거, 뭐 재산권에 관한 거, 뭐 부동산에 관한 것 해가지고 개별 사건에 관해서만 하나씩 갖는 그것이 이제 특별재판적, 독립재판적이라고 해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24조 1항하고 2항을 보게 되면은 24조인가 25조인가 보면 이제 관련 재판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객관적 병합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일 때 그 관할권이 없더라도 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업혀가는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지 관할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요, 객관식이나 사례형이나 똑같습니다. 보통 재판적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독립 재판적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병합 사건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이면 관련 재판적을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그 관할권들이 서로 배척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병행하고 경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게 되죠. 내년에 그 변호사 시험에서 관할권 경합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송 결정에 관한 문제, 아까 그 관할 위반에 관한 이송 신청권, 그다음에 뭐 즉시 항고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 문제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잘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성가신 게 이제 특별재판적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7조부터 24조까지 조문들이 상당히 성가십니다. 자, 그거를 뭐 교과서를 지금 펴고 다 공부하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조문 자체가 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봐가지고 이 많은 조문 중에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온 조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외워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선박, 선언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힘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놓고 그냥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전혀 새로운 기출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변호사 시험에서. 그럼 기출문제만 보고 만약에 올해 모의고사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 외워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면 됩니다. 이걸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1번을 보시면요. 자,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편을 위해서 마련된 근무지 특별재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근무지 특별재판장은 피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보통 재판장이 그 사람의 주소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한 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낮 시간에는 직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변론길에 나갈 때도 직장에 있는 법원 근처 잠깐 뭐 시간을 이용해서 법원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은 인천인데 뭐 주소는 뭐 서울 쪽에 서울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게 되면 북부지법에 관할하는 뭐 도봉 쪽에 산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도봉에서 그 북부지법까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근무하는 쪽에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냥 잠시 틈을 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소송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그건 피고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위한 게 아니라 피고. 7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는 것마다. 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때, 즉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피고가 근무하는 그 사무소, 영업소를 이제 관할하는 법원이 또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럼 피고의 주소지, 그 다음에 7조에 따른 그 관할권에서 경합되죠.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자, 2번. 피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에 재산이 존재하게 되면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건 11조 조문인데요. 그때마다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그 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행위지하고 손해 발생지가 다르면 가해 행위지만 재판적이 된다. 둘 다 될 수가 있죠. 자, 18조입니다. 1항 불법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행위지라고 하는 것은 가해지, 손해 발생지를 다 포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별표를 해두시고요. 자,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지급 청구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다. 그 20조입니다. 매우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일 때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대금 혹은 뭐 임차료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뭐 철거, 인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 돈과 관련된 거는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중에서도 그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등기는 마찬가지로 20조가 규율하는 게 아니라 그건 등기소, 등기소 그 관청이 소재지한 곳이 관할권이 되죠. 그래서 20조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매매대금이라든가 임차료, 이게 돈과 관련된 거는 20조가 포함을 안 하고, 그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들은 또 별도 조문이 또 있다.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계속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다음에 자, 5번은 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것들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조하고 36조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에 보면 24조가 지금 규정이 좀 나와 있죠. 26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앞에서 봤나요? 그 이송에 관한 조문도 뒤에서 좀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4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도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은 그 인천에 사는 을에게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후 갑은 이제 을 상대로 해가지고 매매대금 2억,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를 하는 게 소를 이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참조를 보시면요. 광진구 자양동은 이게 동부지법 관할 구역이고요. 수원시 정자동은 이제 수원지법 관할 구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사는, 그러니까 그건 인천지법이 하는 것들이겠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딱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애가 소장을 어디 접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는 이제 보통 재판적, 피고 쪽을 먼저 봐야 되죠. 피고의 주소지가 모든 사건에 다 관할권이 있어요. 그럼 인천지법에 하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정자동 토지, 그러니까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아까 20조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원지법에는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의무이행지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민법 조문을 보게 되면 그 의무이행과 관련해서 그 원래 송부채무가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 주소지에서 그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문에 따라서 서울 광진구 이쪽 자양동을 관할한 동부지법, 여기를 딱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동부지법하고 인천지법이 관할권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뭘로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이 2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단독판사 사건이냐,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이냐,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되죠. 자, 1번. 자, 보통재판적 인천지법. 자,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특별재판적은 동부지법, 수원지법. 동부지법에는 있습니다. 8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의무이행지는 민법에 있습니다. 이거 객관식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의무이행지는 뭐 당사자의 의사 또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게 없으면은 뭐 특정물일 때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물이 있던 장소, 나머지는 원고의 주소지, 이게 민법 규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그 원고의 주소지, 지점 채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지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 매매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20조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수원지법에는 없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자, 세 번째, 속과에 따른 사물 관할은 단독판사에 있다. 자, 일단
동부지법이라든가 인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 이제 합의부로 보낼 거냐, 이제 단독 판사를 보낼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법원 사무관들이 처리하는 것들이죠. 사물관할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속가입니다. 속가가 최근에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2억까지는 제가 단독 판사고 2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합의부 사건이 되죠. 그것 외에도 다른 기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속가입니다. 그럼 속가를 결정할 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합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중수부라 그러죠. 중복 그 다음에 뭐 수단이 되는 것들은 부대 청구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법조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규칙에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지원손해금이라든가 이자 같은 것들은 부수적 청구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 청구가 여러 개면은 청구가 여러 개일 때는 그 속가를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원본 채권하고 이자 채권은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병합 사건입니다. 단순 병합 사건이어서 원래는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자는 그 중에서도 부수적 청구라 그래가지고 부대 청구라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이제 합산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자 같은 거는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산을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속가의 기준은 2억이 되죠. 2억이 되기 때문에 단독 발생 사건이 있는 것들입니다. 부대 청구이기 때문에 지연 이자는 아무리 많아도 이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니까 맞는 얘기 되죠. 네 번째, 갑이 그 제주지법에 제소한 경우에도 변론관을 생기다. 자, 지금 이제 토지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 관할에 관한 얘기 있기 때문에 이건 임의 관할이죠. 임의 관할은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그 제주지법은 전혀 지금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죠. 그래서 이제 관할 위반이 문제가 있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돼서 제주지법에 관할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번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 자 5번 갑과 을은 중앙지법을 관할법은 합의할 수 있다. 자, 이미 관할이기 때문에 합의도 가능하죠. 합의는 이제 소송 행위가 소송상 계약이 됩니다. 자, 민소법 이제 2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6번. 자, 민사소송 관할 옳지 않은 것. 자, 1번.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 이건 법조문에 있습니다. 6조에 보게 되면 조문이 있고요. 자, 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가 대표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하죠.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 법무부가 있는 곳이에요. 법무부는 어디? 과천에 있잖아요. 그러면 과천은 어디서 관할을 하냐면 안양지원에서 그 관할을 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법무부가 있는 과천, 그걸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소를 제기하든지 대법원이 있는 곳. 대법원은 저기 서초동에 있잖아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안양지원이나 서울중앙지법에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자로 나서가지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 나오지 않죠. 그러면 소송 수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소송 수행자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 소송 수행자가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다. 대리인이 되는데 이른바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임의 대리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면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했냐면 뒤에서 볼 건데요. 지정 자체는 법무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서 그 대리인의 지위가 생기지만 일단 대리인의 지위가 생기게 되면 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딱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당사자에 해당되는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다는 말의 의미에서 법률상 대리인. 근데 그거는 임의 대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공무원 중에 지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익법무관으로 가게 되면 공익법무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가소송을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매매 계약으로 인한 그 특정물 인도 청구의 소는 매매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의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아까 민법에 나온 그 내용이죠. 민법 이 467조 그 1항 2항의 조문은 굉장히 시험에 민법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 변제 장소와 관련해서 당사자 의사표시 채무의 성질이 1차 기준이고, 그게 없으면은 특정물일 때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물이 있던 장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고의 주소지. 그래서 이제 지점 채무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매매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의 소지지가 이제 의무 이행 장소가 되고, 이게 민소법 8조에 의해서 포섭이 돼서 관할권이 생기는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죠. 자, 민법 467조는 굉장히 빈출 조문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관련 재판적이 25조군요. 제가 24조까지가 특별적 독립재판적이고 관련 재판적이 25조까지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의 내용도 빈출 지문인데, 수인에 대해서 그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재판적 인정된다. 관련 재판적은 25조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그 객관적 병합 사건이고 2항이 다수상대자 소송입니다. 객관적 병합 사건은 원고 피고를 상대로서 A, B, C 사건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A 사건에 관해서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면 B하고 C 청구가 관할권이 없더라도 B, C는 A에 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권 위반이 문제가 없죠. 자, 문제는 이제 2항의 문제인데 한번 2항을 읽어볼게요. 그 25조 2항은 민사소송법 65조 공동소송 요건의 일문 이문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항을 보게 되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일 때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65조 1문 2문인데 지금 25조 2항의 조문이 65조 1문을 하는 것들이에요. 2문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65조 보시면은 2문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해서 땡땡땡. 이거는 25조 2항으로 포섭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재판이 인정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달 후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외울 거냐? 그 3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65조 2문을 바로 알아채기가 쉬운 것이 같은이라는 게 들어가요. 사망 그 조문을 보게 되면 그 법조문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 같은. 그 다음에 법률상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 같은이 두 개 들어가면 65조 2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소송 요건은 갖추는데 관련 재판력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같은으로 들어가게 되면 25조 2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같은. 뭔가 말이 길어요. 길고 같은이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린 질문이고 4번 자, 원고가 전속적 관할 합의를 위반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본원에 관해서 변론하면 변론권은 생기다. 맞고 자,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조사하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고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자, 사물 관할 7번입니다. 오해 변시. 자, 소송 목적의 값 이게 속가입니다. 자, 옳지 않은가? 자, 1번을 보게 되면 자, 제소 당시에 그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이 그 후 병합 심리로 인해 가지고 소송 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사건이 아니다. 자, 오해변 씨 사건 그 당시에는요.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그 한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 문제 그때 나왔고요. 지금은 그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금은 3천만 원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가끔씩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기준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시험 볼 당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설을 하고 현재 법이 바뀐 것들은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해서 그 해설에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설에도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액 사건은 이제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이제 이거 원래 2천만 원은 안 넘게 되면 저 2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판사 사건이잖아요. 단독 판사 사건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해 변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소액사건 심판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특칙이 마련돼요. 소액사건 심판법은 굉장히 소송 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소액일 때는 또 별도의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걸 적용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할권은 소재기 당시에 그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할권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사물 관할이니까 사물 관할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속가잖아요. 그러면 소재기 당시에 관할권이 결정된다는 것하고 맞추려면 속가도 소재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속가가 나중에 변동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할권은 흔들지 못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거 하나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1,000만 원을 청구해요.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을 청구하고 또 1,000만 원을 청구해. 그러면 합산하게 되면 3,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소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바뀌었던 거는 한번 결정이 되면 관할권 위반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병합되는 사건 자체가 소액사건 심판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1,500, 1,500, 1,500, 1,500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처음 그 소액사건 심판법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계속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1,500, 1,500, 3,000 해서 한 번에 소액사건 심판법의 범위를 넘는 걸 딱 때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에 사건이 더 이상 안 이게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해설에도 보시면은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3천만 원 늘었다는 것이고, 그다음 담안을 보시면은 소액사건법 심판규칙 1조의 2 단서 각호의 경우에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유의해라. 따라서 가령 수개의 소액사건이 병합신이 된 경우에 이 지문처럼 그 관할권의 변동은 없지만 그 소액사건, 즉 병합되는 사건 중에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병합해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소액사건 심판법이 대상이 아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0만 원 하다가 3천만 원 똑 들어와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500, 1,000만 원 해서 계속 들어와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뒤에서도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자, 2번 법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서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자, 이거는 속가를 말하는 거죠. 서로 주장하는 이익, 이게 속가를 말하는 것들이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뭐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자, 3번은 이거는 변시 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좀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일단은 3번 해설을 한번 읽고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속가를 그러면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취소한다, 그 다음에 지급하라, 혹은 말소하라. 이 병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취소하라고 하는 소는 속가가 얼마일까? 그 다음에 야, 그 부동산 이전 등기 말소하라고 하는 건 속가가 얼마일까? 이런 의문이 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속가에 관해서 그 인지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일 때는 그 속가를 얼마로 한다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변호사 시험에 낼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이 3번은 문제로 내서는 안 된 걸 낸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짐작키로 아마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낸 게 거의 100% 확실할 거예요. 실무를 해본 양반들은 이런 문제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또 왜 문제가 나왔냐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자기가 낸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내신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이런 건 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판례가 이 인지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이 오해변신 낼 때는 이 판례가 이미 선례로서 작용을 못하는 또 판례를 또 탁하니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 시비를 걸었어야 될 사건입니다. 이건 잘못 냈다 해서 누가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그냥 시비를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어떤 사건의 속가가 얼마냐를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내서도 안 되고. 실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골라서 낸 것 같은데 문제 자체가 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판례 자체도 이 오해변시 때 이미 관련 인지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선례도 아닌 판례를 떡하니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설을 읽어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자,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이게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보통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는 문제인데 변시에 나왔기 때문에 4번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해고 무효 확인하고, 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사건이 보통 많이 나오죠. 해고 무효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돈 달라. 자, 4번 해설을 보시면요, 해고 무효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 비재산권 상의 그 사건이에요. 해고 무효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재산권하고 비재산권을 합산하게 되면은 속가를 그러니까 합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건처럼 해고 무효하고 해고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합산을 하지 않고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하나로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판례도 있는 그 사건인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민소법에 있지를 않고 그 인지법 혹은 그 인지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무 좀 실무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변시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산권하고 비재산권은 원래는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 재산권하고 비재산권이 서로 연결된 사건, 자, 해고 무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연결돼 있죠. 그럴 때는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한다. 다액의
다액으로만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된다. 자, 이거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그 다음에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의 목적이 되게 되면 속가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부대 청구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가는 원래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은 대표적으로 그 병합 사건일 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할 거는 그 경제적 이익이 다 달라야 됩니다. 경제적 이익이 같으면은 병합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저기 합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수 당사자 소송일 때도 합산하는 게 원칙이 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무자하고 보증인을 피고로 삼아가지고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수 당사자 소송이니까 합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체무자나 보증인이나 경제적 이익은 같잖아요. 그럼 합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를 다 잡아가지고 소를 제기한다든가 공동보증인을 다 잡아가지고 소를 제기할 때도 경제적 이익이 같기 때문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 사건이라든가 주의적 예비적 병합 사건도 경제적 이익이 겹치죠. 그래서 합산하지 않죠. 단순 병합 사건들은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순 병합 사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본 채권하고 이자 채권은 그거는 이제 부대 청구라 그래가지고 다시 예외를 둬가지고 그 이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법 그 속가를 산정하는 그런 규정들이 제법 좀 복잡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밥은 의뢰대해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청구 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 옳은 지문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자, 이거는 2013년도 10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문제 지문이 단독 판사 사건이 1억을 기준일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요, 지문이 1억으로 된 거는 다 2억으로 고쳐야 돼요. 지금 상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2013년 10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 판사가 1억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일 때를 전제로 해서 보시고, 만약에 지금 문제를 바꾼다 그러면 1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다 2억, 2억으로 나온 건 3억 해가지고 금액을 다 올려놔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은, 자, 원고 가압의 매매대금 청구에 지연손해금 500을 병합 청구하더라도 단독 판사 사건이다. 그 당시 1억이 기준이죠. 이자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질문. 자, 니은 소송 중 원고 가압의 청구 취지를 2억으로 확산할 경우에 피고 을이 이의 없이 본원에 관해서 변론하더라도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아까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관할권은 소재기 당시에 할 때만 있으면은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토지 관할은 예외 없이 관철되고, 그러나 사물 관할은 딱 예외가 있죠. 딱 두 가지인데 둘 다 단독에서 합의부로 보내는 것만 예외입니다.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보내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에서 합의부로 보내는 것은 첫 번째, 단독 판사 사건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청구 취지를 확장해가지고 그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피고 쪽에서 항변을 하게 되면은 합의부로 보내야 되죠.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보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원고는 문제가 없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가지고 합의부 사건에 해당되는 반소를 제기할 때는 원고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사건 전체를 다 항소부로 보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있죠. 반대로 합의부 사건으로 갔는데 원고가 청구치를 감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에 관한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치 청구치를 감축해서 1억으로 감축했다. 이거는 단독 판사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 관할권은 소재기 할 당시 생기다. 이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합의부에서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독에서 합의부로 보내는 것만 인정이 되고 그 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지금 2억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1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합의부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 쪽에서는 이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합의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 쪽에서 굳이 난 합의부에서 하지 않고 이 단독 판사에서 그냥 결정을 보겠다라고 할 때는 이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지문은 잘못된 지문이고요. 자, 디귿 원고 가압이 대여금 청구에 이자 500을 병합 청구하게 되면 합의부자. 이자는 지연손해금이나 약정이자나 전부 다 부대 청구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리을 원고 가압의 청구에 피고 을이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을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당시가 이제 1억이 이제 단독 판사 사건이니까 2억은 이제 합의부 사건이죠. 이처럼 이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 사건으로 딱 때리게 되면 원고 갑이 그 반소 사건과 관련해서 합의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재판의 권리가 있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사건을 본소 반소를 전부 다 합의부로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원고가 반소와 관련해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송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리을이 그러니까 지금 출제 당시에는 여기 그러니까 리을이 보게 되면 이제 틀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오해 소지가 있겠네. 그러니까 그 출제 당시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인데 지금은 현재로 기준을 하게 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제가 민소법이 더 이상 이제 객관식 문제가 이제 안 앞으로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할 이유는 없겠는데 자, 이런 문제를 사실은 조금 바꿔 지금 시점으로 좀 바꿔가지고 하는 게 혼란이 없겠는데요. 어쨌든 리을은 그 당시 2014년 10월 모의고 있을 때 이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자, 원고 가압이 1억 원을 어음금으로 청구하게 되면 단독이다. 자, 어음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속가가 높더라도 그거는 사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다 단독 판사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출제 당시에는 이제 4번이 맞는 답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정답이 없다. 그냥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현행 법규상의 그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사물 관할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 사물 관할 규칙에 관한 내용들은 꼭 봐두셔야 되는데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단독 판사 사건으로 되어 있는 사물 관할 규칙을 하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노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8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속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속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은 속과와 상관없이 다 단독 판사. 어음수표 사건이라든가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그 다음에 자동차나 철도 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배처금 사건이라든가 채무부존재 확인, 이거는 속과에 상관없이 이제 단독 판사 사건들이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2억 원 대여금, 이자, 지연 손해금. 자, 2015년 10월이고 이때는 지금 기준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는 속과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자, 맞죠? 두 번째, 3억 원의 약소금. 약소금 어음수표는 속과에 상관없이 항상 단독 판사 사건입니다. 100억짜리, 1000억짜리라도 다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자, 1번. 자, 1억 5천의 대여금하고 1억 원의 물품 대금. 자, 그러면은 이게 단순 병합 사건이죠. 단순 병합 사건이고 경제적 이익이 다르면 합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5천이 되죠. 그러면 이건 합의부 사건이 되죠. 자, 2천만 원의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자, 2천만 원은 속과 자체가 단독 판사 사건이죠. 단독 판사 사건 중에서도 소액 사건 심판법의 대상을 받죠. 소액 사건 심판법은 본질적으로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 이하는 소송 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걸 따로 만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배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관할 규칙, 그 사물 관할 규칙에서 자동차나 철도 운행, 산업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속과에 상관없이 이건 다 단독 판사 사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물 관할 규칙은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단독 판사 사건에 관한 것들은 봐두셔야 된다. 자, 합의 관할 보겠습니다. 자, 10번. 관할의 합의에 관한 거 옳은 거. 자, 1번. 당사자는 관할의 합의로 항소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합의 관할의 대상은 1심의 임의 관할에 관한 1심의 임의 관할. 그러면 임의 관할이니까 사물 관할이나 토지 관할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1심 중에서도 임의 관할. 임의 관할이니까 사물하고 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소심 관할법은 정할 수가 없죠. 서울에서 지금 사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합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거 1심 법원 끝나면은 저쪽 그 대전고등에서 하자 이렇게 합의해도 그건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심이 끝나서 2심으로 가는 거는 신급 관할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속 관할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대상 사건이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 법조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라 그래가지고 합의 관할은 사건이 반드시 특정돼야 됩니다. 자, 서면으로 해야 된다. 법조문에 있죠. 29조 제2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사항. 자, 심급 관할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 관할을 했다. 심급 관할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임의 정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한 법원으로 이송할 수가 없다. 자, 전속적 관할도 전속적 합의도 이거는 임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저기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 이송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5번과 관련 해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 교과서의 내용하고 판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었을 때에 우리 재량이송 35조에 따른 재량이송이 가능하냐에 관해서 그 이시훈 선생님 책 같은 데를 보게 되면요. 자, 재량이송의 그 사유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재량이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유가 현저한 손해 혹은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 그런데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자, 전속적 관할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이 있는 법원 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하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유 중에서도 현저한 손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건 못 보낸다. 재량이송. 왜? 당사자 합의에 그는 어긋난 거니까. 하지만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판례는 보면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문만 보게 되면 이렇게 이 5번 해설하고 큰 뭐 컨플릭트가 없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뒤에서 나오는데 설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5번 해설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통설은 현재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만 재량이송, 전속적 관할 합의일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판례는 공익성 필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가 조금 뉘앙스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자, 11번. 자, 관할 옳지 않은 것. 자, 속가가 2억을 초과하는 민사 사건은 자,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입니다. 자, 맞는 얘기죠. 2번. 자, 속가는 소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 아까 그 관할권이 소재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관할권 중에 하나가 사물관할이잖아요. 사물관할의 판단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속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속가도 소재기일 당시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독 사건에 대해서 지방법원 그 합의부의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제기되고 나서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 취지가 확정되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3번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해설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1억 5천짜리 사건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독 판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항소가 됐어요. 항소가 되니까 원고가 그러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그 항소심을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정해 가지고 3억짜리 사건으로 확정을 하는 거야.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피고 쪽에서 야, 네가 처음부터 3억으로 때렸으면은 1심부터 그러면 지방법원 합의부고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제 문제 삼았던 사건인데요. 그거는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1심에서 2심으로 해서 어느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전속관할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당사자가 시비를 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해설은 별표를 해두시고 꼭 내용 자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내기가 상당히 좋은 논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저당권 설정자하고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 효력은 근저당권부 부담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다.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미치는데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자, 5번은 아까 반복된 문장입니다. 12번 관할 합의 중 중요한 거 유효한 거를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분양자하고 입주자 사이에 아파트 분양 계약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 분양자가 지정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죠. 자, 합의 관할로 하는 것들인데 아까 합의 관할은 일정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특정한 법원을 지정을 해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어쩌죠. 민사소송법 29조에 있었잖아요. 대법원은 기업과 같은 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자, 느낌상 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법원 하게 되면은 그 입주자가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방의 그 의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분양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지방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분양권 문제되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막 부산에 그 회사를 둔 본사를 둔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 분할은 내가 지정하는 법원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다가 한다든가 뭐 제주지법을 뭐 한다든가 그러면 그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라고 보는 것들이 기억에다가 이렇게 별표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모든 소송을 어디로 한다. 모든 소송 안 됩니다. 특정한 사건에 한정돼야 돼요. 니은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종국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면서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이게 비약상고를 말하는 것들이죠. 우리 항소심 건너뛰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상고심 바로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가자. 이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 비약상고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불항소 합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법에 있습니다. 법조문을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자, 리을.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하자. 자, 우리가 관할 합의는 1심의 임의 관할에 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임의 관할은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하자. 이것도 유효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로 하자 혹은 단독 판사로 하자 이거까지도 유효합니다. 왜? 사물 관할도 합의 관할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합의부 좀 꺼림직한데 괜찮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괜찮습니다. 단독 판사 합의부까지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음.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에 관한 이제 1심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한다. 고등법원은 안 되죠. 1심 법원에 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3번. 자, 변론 관할. 자, 옳은 것. 자, 1번. 피고가 소각과 판결을 구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본원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소각하는 본원에 관한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자, 신고관할 성립될 수 있다. 틀렸고 간주된 때 성립될 수 있다. 틀렸고 사물관할 성립될 수 없다. 토지관할 성립될 수 없다. 4번, 5번 다 틀렸던 얘기죠. 14번 관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갑이 을병정을 공동피고로 해가지고 을에 대해서는 9천 대여금, 병에 대해서는 8천 매매대금, 정에 대해서는 7천 부당이득 반환 각 청구를 할 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권을 갖는다. 자, 병합 사건은 기본적으로 합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경제적 이익이 달라야 돼요. 그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은 전혀 다른 거죠. 경제적 이익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합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2억 5천이 2억 4천이 되기 때문에 합의부가 되죠. 그런데 자, 문제를 바꿔 가지고 을과 병과 정을 공동 피고로 하는데 을과 병이 전부 연대 채무자다. 그래서 각 1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합산하게 되면 3억이니까 합의부가 될 것 같잖아요. 경제적 이익이 같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1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단독 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주채무자 보증인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 사건, 주관적 예비적 병합 사건도 경제적 이익이 같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독 병합 단수 병합 사건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다른 것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합산주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합 사건이라도 많은 부분이 중복 청구 그쪽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루는 게 훨씬 많아요. 자, 2번. 자, 아까 우리가 봤던 25조 관할 재판정에 관한 것들인데 자, 같은이 들어가 있죠. 25조 2항에 포섭이 안 되는 걸 말하죠. 자, 3번.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매매 계약과 관련된 1심 소송은 부산지법 이것만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유효한 합의를 했고, 자, 관할 합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계약과 관련됐다. 특정되어 있고요. 자,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자, 그 사건을 부산지법에 제기를 한 경우에 부산지법은 현저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이송을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전속적 관할 합의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3번 문제하고 그 10페이지에 있는 10번의 5번 문제하고가 이제 같은 문제인데 5번에서 아까 해설을 잘 봐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제 통설과 부딪히죠. 자, 전속적 관할 합의일 때는 통설에 따르면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이송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판례가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같은 해설이에요. 아까 이야기하고. 자, 4번. 갑이 을을 피고로 하는 이 소를 토지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을이 본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답변을 제출하고 나서 변론길에 출석하지 않아서 간jul된다고 하게 되면 변론관에 생긴다. 틀린 얘기고. 자, 5번. 소가 관할을 위반돼서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위반일 때는. 법조문이 34조 1항을 보게 되면 아까 읽어드렸죠. 자, 이송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송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무시해버리면 돼요. 별도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같은 걸 풀 때나 이 객관식 문제 풀 때 관할 위반으로 해가지고 관할 위반으로 해서 자, 이송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34조 1항만 봐서는 안 되고 34조 1항하고 그 다음에 39조하고 38조,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세 개 조문이 떠올라야 돼요. 자, 34조 1항은 아까 말씀드린 관할 위반일 때는 법원이 이제 이송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39조는 보게 되면요. 자, 즉시 항고권에 관한 것들인데, 자, 이송 결정이라든가 이송 신청을 기각한 결정.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펜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송 결정이 확정이 안 되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자, 38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송 결정에 대해서 이제 구속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38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읽어 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34조하고 39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이송 결정이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38조의 문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9조와 38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송 기각 결정이에요. 자, 이상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제가 돼 있어요. 전제가 뭐냐? 그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이송 신청권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할 위반으로 할 때는 당사자가 이송 신청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지금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니까 어느 법원으로 이송해 주시오.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법원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보고 쓸데없는 얘기면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격식을 차려준다고 이송 신청이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필요도 없는데. 이송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피고 쪽에서 이송 신청 결정이 있었으니까 내가 즉시 항고할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즉시 항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있을 걸 전제로 해서만 즉시 항고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항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즉시 항고 이송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 또는 특별 항고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럼 즉시 항고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항고심 법원은 너는 항고권이 없기 때문에 항고를 각하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조 1항하고 39조에 특히 이송신청 기각결정의 즉시항고 이 문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즉시항고가 있게 되면은 이송결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38조에서 말하는 구속력이 안 생긴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그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5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소가 관할에 위반돼서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34조 1항. 자, 이송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기각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9조를 보게 되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송 신청권이 있을 때 전제, 즉 35조의 재량 이송 같은 때를 전제로 한 조문이고 34조 1항을 전제로 한 조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항고나 특별 항고를 할 수가 없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심 법원은 바로 각하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송 15번 이례변식 각 가로에 들어갈 용어. 자, 기억. 소송의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송 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A에 의해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걸 말한다. 자, 이송은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 자, 법원의 관할은 땡땡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관할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죠.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은 소장 접수 시한 때, 즉 제소시 때 생긴 거. 자,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고. 자, 항소장은 1심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1심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1심 법원이 항소장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지가 잘 붙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없으면 사건을 기록을 항소심으로 이제 보내죠.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변론 진행하는 그렇게 되죠. 자, 16번. 자,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가? 1번.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당사자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게 불가하다. 맞는 얘기예요. 자, 이송 신청권이 없다는 거죠. 자, 이송 신청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결정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2번. 자, 심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효력, 즉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전속 관할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전속 관할이 위반된 이송 결정도 구속력이 생기는데 전속 관할 중에서도 심급 관할 위반은 상급 법원에 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하급심 법원은 이제 구속하게 되죠. 2번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 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서 공소 양속에 반하면 무효이다. 자, 이거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3번 해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3번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법원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 일본에만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이렇게 합의할 때 합의를 전적으로 무효화하는 건 아닌데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그런 합의를 존중해 주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번 해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관할 합의의 효력은 자, 물권의 특정 승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번. 추리의 변식. 자, 이송 옳은 것 기억. 자,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의 합의부 단독 판사의 구별은 사무 분담에 불과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이죠. 그런데 합의부와 합의부, 단독과 단독은 그거는 사무 분담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게 3억짜리 사건이어서 이게 사물관할상 합의부 사건이에요. 근데 서울중앙지법에도 보게 되면 합의부가 많잖아요. 자, 민사 10부, 11부, 12부, 13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부가 많죠. 그러면 이 사건을 10부, 12부, 13부에 보낼 것인지는 사무 분담의 문제죠. 그래서 어느 재판부가 좀 여유가 있냐? 아니면은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단 재판부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특수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법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금융 사건 같은 걸 전담해서 다루고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 보게 되면 기업 사건이라든가 아마 특허 사건 같은 것들은 특별한 재판부에서 사건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것들은 분담의 문제죠. 관할 이송의 문제가 아니라 분담의 문제. 그런데 단독과 합의부는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 신청은 자, 촉구하는 문제밖에 없고 자, 즉시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즉시 항고할 수 없고 그다음에 특별 항고가 허용이다. 특별 항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니은. 자, 디귿. 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이송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생기다. 계속 맞는 얘기. 자, 그다음에 리을 신고 관할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자, 하급심에는 미치지만 상급심에 미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자, 이송 결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 법원에서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자, 민사소송법 37조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송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 18번. 자, 18번은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같이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 이송 옳지 않은가? 1번.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보낼 수 있다. 2번을 보게 되면 합의부는 자기가 관할권이 없더라도 필요하게 되면 자기가 심리할 수 있다. 이건 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그 반대는 안 됩니다. 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관할권이 있어.
근데 보니까 단독 판사 보기에 내가 관할권이 있지만 이건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게 되면 재량 이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재량 이송. 근데 그 반대는 아닙니다. 합의부 사건인데 이건 단독 판사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반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항과 관련해서 자, 합의부로 사건이 갔는데 속과 재판 사정에 깊이보면 이게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합의부에서는 이송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합의부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송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독 판사한테 왔는데 합의부 사건이 단독 판사한테 잘못 갔어요. 근데 단독 판사가 나는 똑똑하니까 굳이 뭐 내가 처리해도 되겠다. 이따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지분이지만 그 반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3번은 아까 반소해서 보내는 것에 관한 거니까 중복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기속력에 관한 것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자, 이송 옳은 것. 자, 2번에다가 별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저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한 소송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법원 직권할 수 없다. 자, 재량 이송에 관한 것이죠. 자, 당사자 신청, 법원 직권 둘 다 인정됩니다. 자, 2번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송 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한다. 자, 38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원에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송 결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송 결정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사유를 가지고서 못한다는 거지 새로운 사유 가지고서는 이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3번 반복 지문이고요. 4번 관할은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나서 청구 금액을 3억 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송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단독에서 합의부로 보내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4번은 이송 사유입니다. 반대로 3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청구 취지 변경해서 1억으로 감축했을 때는 이송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5번도 반복 지문. 자, 20번은 이제 반복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소송 이송 옳지 않은 거. 자,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이 있게 되면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죠. 이송 결정은 항상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송 결정은. 자,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은 신청권이 있을 걸 전제로 하는 것들인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은 재량 이송에 관한 35조잖아요. 당사자 신청권이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2번 지문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해서 이송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재판, 즉 이송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서로 이제 대비되는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은 반복 지문. 자, 22번 관할권 옳지 않은 것. 1번 아까 계속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본소가 단독 사건, 피고가 반소로 해서 합의부 사건 청구하게 되면 당사자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법조문하고는 약간 다르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위반이라고 꼭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조문상 맞는 걸로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 점이 있다. 자, 2번 계속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까 봤던 거. 자, 3억 원 대여금 들어가서 합의부로 했는데 청구치를 1억으로 감축하더라도 단독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건 맞는 얘기죠. 보내서도 안 되죠. 또 보낼 수도 없고. 자, 말등청을 이제 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자의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다. 자, 등기에 관련된 거는 그 공무소, 등기관서 있잖아요. 등기관청, 등기소 소지지가 특별재판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4번 넘어갔고요. 자, 토지권을 사물권을 변로권을 성립할 수 있음 맞는 얘기고. 자, 5번도 아까 나왔던 것들이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소권을 위반인 게 발견되면 취소하고 1심으로 보내야 된다. 필수적 환송 조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까 동의를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기피하고 이제 제척에 관한 것들인데요. 법조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법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피 신청은 이유가 있게 돼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법조문이 있습니다. 본원에 대해서 변론을 해버리면 기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제적의 사유는 그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요. 기피 사유는 두루뭉실 하게 되어 있죠. 기피 사유는 보시면 법조문에 나와 있지만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제척 사유는 또박또박 그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죠. 자, 3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게 되면 기피 신청, 제척 신청 각각 할 수 있다. 법조문에 있고요. 자,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정지됩니다. 왜냐? 그 판사가 심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정지시켜야 되죠. 하지만 이제 판결 선고만 남은 상태에선 선고는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정지돼야 되죠. 자, 5번에다가 별표를 해두시 바랍니다. 자, 이 제적 사유 중에 그 가장 중요하고 이제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있는 그 문제인데요. 최종 그 기피 사유 중에서도 그 최종 변론과 합의 그 재판에 관여한 것, 즉 그 법관이 불복 사건의 2심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즉 그 민소법 41조 제 5호 사유 중에 보게 되면 제적 사유 중에 하나가 법관이 불복 사유의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이게 제적 사유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 이전 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심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재판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변론과 판결에 관여한 걸 말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전 신급에 해당되는지에 해당되는 그쪽 그 파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856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 23번의 5항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5항과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항소심 판사가 항소심의 대상이 된 1심에서 수탁 판사로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제적이가 된다. 자, 증인신문 수탁 판사로서 증인신문 진행한 것 가지고는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그 증인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 김갑동 판사가 수탁 판사로서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원래 재판부에서 그 김갑동 판사한테 야, 그 증인신문에서 네가 좀 진행해서 해서 부탁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이 끝나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판결을 때렸어요. 자, 항소를 했죠. 그 사이에 김갑동 판사가 이제 그 공무원이니까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마침 자기가 증인신문을 했던 그 사건이 자기 재판부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항소심에 있고 그 사건은 1심에 있으니까 하급심 재판인 것 맞죠. 근데 김갑동이가 증인신문 이거 한 것이 재판에 관여했느냐? 만약에 재판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그 항소심 재판부는 그 김갑동이는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죠. 제적 사유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적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재판에 관여라는 것은 최종 변론이나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걸 말하는 것이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한 것 혹은 그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최종 변론과 그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변론조의 변론이라든가 증거조사라든가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것 등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갑동 판사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적 사유가 이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들이. 자, 24번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법관의 이제 제적 깊이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법관은 전심에서 변론과 증거 조사를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의 최종 변론, 그 다음에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제척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자, 당사자가 기피 사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면 기피 신청할 수 없다. 맞고. 자, 합의체의 구성원인 법관의 그 제척에 대해서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을 재판한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습니다. 자, 합의부에서 A, B, C가 이제 판사인데 A에 대해서 지금 그 제척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A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있는지는 예를 들어 그 사건이 그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 그래서 A 판사에 대해서 제척 신청이 왔죠. 그러면은 A 판사가 진짜 제척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법원에 민사 11부나 12부 같은 그 합의부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소송 절차를 이제 가만히 중단시켜서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법원의 제착 또는 기피 신청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주장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5번. 5번 항에다가 이렇게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진행시켜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그 변론 행위, 심판 소송을 진행시키고 뭐 판결을 선고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 사유가 이유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냐, 이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죠.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냐,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각하되거나 기각돼 가지고 그게 사실상 이유 없는 항변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정지시키지 않고 한 법원의 행위가 사후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 것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자가 치유된다는 판례도 있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 5번 지문은 자, 본안 기피 신청이 있는데 본안 소송 절차를 전개시키지 않고 진행시켜 가지고 쌍방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의 요건을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절차의 정지 없이 진행한 위법은 치유돼서 적법하게 항소 취하된 걸로 봐야 된다. 이거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자, 5번 해설에다가 자, 이거는 이시훈 선생님 쪽 책을 좀 참고해서 지금 그 해설을 단 것들인데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 5번 중에서 기억짐을 보게 되면 78년 10월 30일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선례고요. 그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2010년 2월 11일자 판례가 주문 5번에 있는 본문 내용에 관한 판례이고 이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지금 78년도 판례고 2010년도 판례잖아요. 사실상 판례의 입장이 변경돼 가지고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 걸로 본다라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2015년 6월 모의고사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해설을 달았는데요. 지금 뒤에서 보겠지만은 최근 모의고사도 보게 되면요. 지금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78년도 판례를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내 가지고 이걸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학설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례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치유된다는 판례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 판례 두 개를 그대로 나열을 하면 그냥 그 판례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은 사실상 변경된 거다라고 그 평가를 하지만 뭐 문제를 내는 교수들은 그냥 판례를 자체를 그대로 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78년도 10월 30일자 판례도 그대로 내면은 이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틀린 게 명백하고 문제가 동그라미 기억으로 나오더라도 그건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좀 보실 때는 이거는 그 학설의 입장이고 문제 낼 때는 그냥 판례가 낸 대로 답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뒤에서 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